네, 조금 BGM 조금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장단 특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은 더 잘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에게도 참 시원한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늘 죄와 싸워서 이기고 또 의의 길을 걷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또 모든 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좀 잘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 한번 또 특강해 주실 텐데, 악의 평범성, 아마 잘 들어보시지 않은 그런 좀 표현이긴 할 텐데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이제 떠오르실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에 대한 생각, 이제 또 유일한 그 주제에 대한 책 번역하신 또 분이시기도 한데, 우리 김선우 집사님 앞으로 모실 때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 이렇게 연속으로 하게 되니까요. 우리 청년부하고 인연 맺은 지는 꽤 오래되는데 이 청년들하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보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클 샌들 교수와 관련한 얘기들, 특히 이제 그 능력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좀 완전히 다른 주제인데, 사실 어젯밤에 집에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광고에 나갔던 것은 악의 평범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왜 고민을 했냐면, 원래 이제 한나 아렌트와 관련한 주제는 제가 정치 철학적인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나 아니면 기독교 단체에 가서도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제 우리가 보고 활동하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PPT가 준비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쓸까 하고 쭉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그걸 준비를 할까 이제 저 PPT를 쭉 만들었다가 또 갑자기 또 바꾸면 뭐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원래 주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질문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PPT는 저기다가 올려놨으니까 원하면 바로 이제 바꿔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능력주의와 관련해서는 현대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능력주의, 지난번에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과 능력주의는 굉장히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 기억나실 테고요. 근데 오늘 이제 악의 평범성 얘기는 이제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쭉 스토리, 책 이야기를 조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토리를 들려드리면 그냥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 이번 제 강의하는 특강 관련해서 홍보 들으신 거 말고 이 단어를 혹시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몇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의외로 이제 이 단어는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번역어는 원래 영어는 이제 banality of evil, ban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진부성이라는 단어를 일본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중국에서도 진부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그거를 평범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17년 16년 그때 굉장히 이제 호감, 사람들에게 반응을 많이 얻어서 이제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 되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는 뭐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리고 부제목이 이제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온 것은 1963년에 초판이 나왔고요. 거기 이제 챕터 하나가 번태져서 1965년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때 안 태어났던 분들도 여기 많을 텐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이 번역된 게 이제 2006년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늦게 번역이 된 거죠. 이 책이 나오고 이제 올해의 책 그래가지고 그해 굉장히 많이 국내에서도 소개가 되고, 나중에 이제 MBC 방송에서 책 관련된 프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권이 딱 올라갔어요. 올해의 책 그래가지고 2권이 올라갔는데, 한 권이 이제 이 책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박노자 씨가 쓴 책이었는데, 박노자 씨가 쓴 책은 저술이었고 이거는 번역이잖아요.
근데 번역이 이제 올해의 책으로 올라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최종 선정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술로 번역이 아닌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선정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이후로 이제 이 책은 굉장히 널리 읽히기도 하고 또 그 하여튼 그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한나렌트의 생각이라고. 이게 그 위에 보면 이제 이 책은 이게 출판사에서 만든 광고문이어서 이제 많이 팔려고 이제 이렇게 멋있게 글을 썼는데, 근데 맨 위에 있는 저 글은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히만, 그 아히만과 관련된 그 책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저건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속에는 늘 생각이 살아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이 악의 평범성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은 이미 다 얘기를 했고요. 이것만 잘 외우시고 실천할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그 스토리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 그 주인공은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 사람입니다. 아이히만. 아돌프 아이히만은 그 1906년생이고요. 그리고 1932년에 이제 나치당에 입당을 하고 32년 12월 달에 히틀러의 친위대 이제 친위대 SS 부대라고 하는 친위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주제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1932년이라는 연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1932년이라는 걸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한번 구성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32년이 어떤 때냐면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했던 때입니다. 31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히틀러가 나치 당을 만들고 또 이제 돌격대를 만들고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정치 선전, 테러 이런 것을 일삼았는데, 그때 독일이 굉장히 이 정치적으로는 무력했던 시대였거든요. 뭔가 센 사람, 뭔가 강한 모습, 여기에 이제 독일 사람들이 많이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제정신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좋은 논리 그리고 좋은 생각들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없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센 뭔가가 탁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그게 쏠리게 되었고,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하고 좀 뭔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너무 힘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히틀러가 이제 2031년도에는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이 히틀러하고 좀 손을 잡으면 뭔가 국가를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자기 판단으로 히틀러하고 손을 잡고, 그리고 히틀러를 이제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직으로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히틀러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32년도에 히틀러가 이제 총리가 딱 되자마자 총리직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그 총리에게 주어졌던 권한을 100% 활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침 또 그때 1932년 2월 달에 그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는 히틀러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제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불질러 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이 좀 소실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기회로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론을 통제하고요. 그 다음에 노조 운동을 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을 해산시키고요. 그리고는 드디어 뭘 하냐면 수권법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총리가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만들어냅니다. 이 당시에 그 정치적인 어떤 정당 외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 뭐였냐면 노조가 있었거든요. 이 노조가 아주 만만치 않은 운동을 벌였는데, 이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모든 노동자들에게 1년에 이틀간 유급 휴가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1년에 이틀 유급휴가 준다고 하면 그 땡큐예요? 무슨 말씀을? 근데 이때는 1932년이었고요. 휴가라고 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일반 그 노동자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들도 돈을 받고 휴가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엄청난 혜택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노동자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폭스바겐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민차. 이 독일의 폭스바겐이 그때부터 이제 그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돈을 좀 모으면 그런 조그만 차를 살 수 있고 그 차를 타고 휴가를 갈 수 있다. 이 꿈을 노동자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노동자들의 마음을 사고 그 대신에 뭘 하냐면 노조 활동을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노조를 해산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공직에서 쫓아냅니다. 모든 유대인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제 다른 사람들로 다 채우는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하죠. 그 해가 1932년입니다. 그리고 나치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1945년 전쟁이 끝나서 나치가 멸망할 때까지 이제 그 가도를 달리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체주의 체제를 이 기간 동안에 만들어내고 그 사이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게 되죠.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죽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로 보통 추산하는지 아십니까? 600만 명입니다. 보통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죠? 서울 인구의 절반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인구의 절반이고요. 그리고 뭐 저기 어느 지금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어느 도 하나의 인구를 완전히 다 없앨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 이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나 머리 좋은 일꾼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분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인데요. 뭐 고등학교 중퇴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이때는 이제 그 학교 교육이 뭐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제 취업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겠다고 해서 군대로 들어갔다가 이제 나치 친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했던 부서가 뭐냐 하면 유대인 담당 부서라고 하는 그 유대인 부서를 담당을 했고요. 이 유대인 부서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면 히물러입니다. 히물러 위에 이제 그 위에 사람은 누가 있냐면 히틀러가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체의 최고 책임자라면 그 중에서도 정치 선진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있고 유대인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있다면 유대인 문제 최고 책임자가 히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나올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을 처음부터 죽였던 것은 아니고요. 이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과 관련된 그 권역에서 유대인들을 좀 없애버리자. 그러니까 그 유덴 프라이 독일어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제거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을 없애려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첫 번째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추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권역에서 다른 데로 쫓아낸다. 그래서 다른 데로 쫓아내려면 이제 그 독일에서 뭐 이스라엘로 가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국가는 없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니면 미국으로 보내든지 뭐 등등 이제 그런 이제 쫓아내는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쫓아내면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받아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미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그기에 살고 있는 아랍계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오면 배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1년 쿼터를 정해 가지고 1년에 이제 그 몇십만 명만 딱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전부 못 들어오게 이제 막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영국 이제 미국으로 가도 미국 사람들 그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안네의 일기에 안네 프랑크 있잖아요. 안네 프랑크의 가족들도 미국으로 갔다가 결국은 내리지 못하고 배를 타고 다시 유럽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이미 독일과 미국과의 전쟁도 벌어지기도 하고 전쟁으로 가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스파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선해서 몇 사람만 데리고 들어오게 하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때 벌어지죠. 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을 어쨌든 그 잘 못 오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또 독일에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려면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계시는 안경 쓰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하고 이 국가가 결정했다고 칩시다. 왜 유대인을 쫓아내기로 결정했느냐? 이거는 안경 쓴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안경 쓴 사람 여러분들 이제 당장 지금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나라를 떠나라. 그럼 여러분들 어찌해야 됩니까? 일단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는 그걸 딱 돈으로 챙겨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겠죠. 가려면 일단은 나가기 위한 여권이 필요하겠죠. 또 들어온 데서 비자가 필요하겠죠. 또 집을 매매하려면 뭐 이제 매매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고 매매하면 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쫓겨나가기는 해도. 근데 이걸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학교 문제도 다 해결하고 가려면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요. 건물 하나를 딱 총 임대를 합니다. 건물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방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오라고 해서 서류를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뭐 땅 문서라든가 모든 재산 목록을 다 이제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층에 딱 들어가면 먼저 서류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자하고 그다음에 매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독일 치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의 액수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으로 정리해 주는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가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나라의 비자까지 딱딱 하는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하루면 24시간 정도면 다 끝날 정도로 아주 깔끔한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거고요. 지금도 행정학을 공부하면 이 아이히만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 좋게 원스톱 시스템으로 행정 처리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는 때에 유대인들을 막 수용소로 보내는 그 교통 체계도 이 사람이 다 컨트롤을 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이런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 안 받아주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 짐을 싸가지고 한쪽으로 다 이쪽으로 오시오 하고 이제 그 구획을 딱 쳐놓고 그쪽으로 몰아가죠. 이게 이제 게토입니다. 게토에 넣고 거기에서 이제 밖으로 못 나오게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수용소로 보내는 거죠. 그 수용소는 두 가지 종류의 수용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 수용소,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중간 단계 수용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이게 강제 수용소는요 노동을 시키는 데입니다. 뮌헨 옆에 가면 다하우 수용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때 이제 노동을 시켰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 노동 유대인들의 공짜 노동력을 가지고 이제 그때 산업을 일으켰던 이제 그 회사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BMW, 벤츠, 지멘스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독일 기업들은 그때 엄청난 폭풍 성장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짜 노동자를 가지고 엄청난 더군다나 전쟁과 관련해서 산업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독일 여행하다가 슈투트가르트를 지나면서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벤츠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한 7층 높이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큰 데인데 저기를 딱 가볼까 하고 봤더니 입장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거의 한 4만 원인가 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가 4만 원 내고 어디 전시장 구경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같이 갔으니까 둘이서 그 돈을 내려니까 이게 너무너무 큰 돈인 거예요.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유럽 여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그래도 사마는 가치가 있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기 다시 또 오겠나. 그러니까 여기 다시 올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한번 질러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요. 가니까 이제 그 1층에 딱 들어가서 이제 돈 내고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층으로 바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아주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벤츠 기업 또 이 뭐 그 다임러 그리고 또 뭐죠 저기 그 마이바흐 뭐 등등 이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동차들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 그리고 전시하고 있는 이 자동차들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처음에 이제 항공기 처음에는 이제 그 자동 그 배 모터 그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기의 이제 그 엔진 그다음에 자동차 모터 이런 걸로 이제 쭉 발전해 나가고 그 실물들을 전시해 놨는데 와 진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4층쯤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딱 오니까 사진전을 쫙 해놨는데 거기 아주 익숙한 사진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에 뭐가 있냐면 그 아우슈비츠가 있고 또 다하우스 용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자기네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벤츠 회사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1930년대고 이때 유대인들의 무료 노동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고백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독일은 다르구나, 일본하고 다르구나 그 얘기죠. 참 다르구나 생각하고 이제 구경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이 사람의 얼굴이 딱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기획하고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아이히만은 이처럼 그 유대인들과 관련된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1945년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구나. 나라가 망하면 전쟁에 패배하고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위험이 되겠구나 하고는 이제 전쟁 끝나기 직전에 잠적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서 독일 안에서 벌목공으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독일에서 어디죠? 저기 이제 전범 재판이 벌어지죠. 그 뉘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범 재판이 벌어집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뉘른베르크에서 뉘른베르크 법이 만들어지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하고 억압하는 법이 바로 거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골라 가지고 이제 전범 재판을 했었고요. 그런데 처음에 재판할 때는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히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고 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나치의 막 대통령이 그 누구죠 저기 이제 총독이 막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죠 제멋대로 막 나라를 운영했다 그러면 맨 먼저 대통령의 눈에 뜨일 테고 그 밑에 이제 주요 핵심 이제 청와대나 아니면 저기 어디죠 그 장관들이나 이 핵심적인 사람들이 떠오르겠죠. 근데 아이히만은 계급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하면 말하자면 행정안전부의 한 국장 정도급인 거예요.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한 국장급 정도의 사람이 사실은 이 당시는 이제 1945년대고 지금처럼 막 언론이 막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니까 이 사람의 행적이 별로 부각될 리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전범 재판하는데 그래서 아주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군 고위 관료들 또 정보부의 고위 관료직 그리고 정치의 고위 관료직들을 이제 놓고 재판을 벌이는데 이런저런 이름 가운데 아이히만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나올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주 건건이 아이히만 이름이 등장하니까 도대체 아이히만이 누구야? 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이히만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히만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제 이름을 리하르트 클레멘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탈리아를 거쳐가지고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러한 탈출을 도와줬던 사람이 가톨릭 신부고요.
이 가톨릭 신부가 도와줬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 도대체 이 당시에 가톨릭은 어떤 역할을 취했느냐? 가톨릭은 나치하고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 때문에 사실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 그 가톨릭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교황이 그 이제 사과하고 반성하는 이제 그 행위를 한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뒤에서나 했죠. 제가 이 부분 얘기를 한참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성당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높은 분이 이제 그 주임 신부님도 앉아 계시는데 그냥 그 교회 주임 신부가 아니라 한 교구를 담당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막 저도 이제 한참 얘기에 빠져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차 여기는 성당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좀 놀랬던 적이 있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분들은 좋아했는데 그 주임 신부님은 표정이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도망을 아르헨티나로 가고 처음에는 좀 힘들게 지내지만 아르헨티나는 또 나치 독일하고 굉장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이 전범들이 그리고 나치 관련자들이 아르헨티나나 남비로 도망을 많이 쳐서 거기에서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히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벤츠 회사가 있었고 거기에서 일하면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좀 이제 그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 자기 가족들을 부릅니다. 자기 가족을 부르는데 이제 뭐 독일에서는 이제 자기를 찾고 막 추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드러내고는 못하고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자기 와이프한테 할 때 형수님 안녕하십니까? 뭐 형님 소식은 없으시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몇 번을 보내요. 그럼 이제 뭐 그 아히만은 동생이 없었기 때문에 형수님하고 보내면 이 사람이 이제 아히만이 자기를 찾고 이제 자기에게 보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가족들은 압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모르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거기 힘드실 텐데 이쪽으로 그 자녀를 데리고 오시죠.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그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 가서 이제 가족이 합치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잘 지내다가 1960년에 이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드러난 것도 사실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공개한 측면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만 뭐 이걸 다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발각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소위 나치 추적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들어가서 이제 잡아가지고 비밀리에 이제 압송을 해갖고 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제법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비밀 정보부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국민 내지는 자기 거주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이제 그 발표 우리 잡아왔다라고 이제 전 세계 언론에 알리자마자 이제 그 아르헨티나 정부는 뭐 발끈해가지고 막 성명서 내고 막 그랬다가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히만이 문제의 인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돈을 써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부패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용히 이제 그 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히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히틀러고요. 그 밑에서 모든 것을 총괄지어서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히물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리하면서 해결했던 사람이 아히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히만의 재판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되고 이 재판에서 결국은 이제 그 사형이 확정되고 이제 그 처형이 되죠. 처형이 되고 난 다음에 시신을 이제 독일에서 가져가라 하고 이제 얘기했는데 독일 정부는 인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가족들도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아히만을 화장을 하고 그 죄를 그 이스라엘 권역 밖에 지중해 그 지역에다가 죄를 버립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끝나게 되죠. 자, 여기 이제 한나 아렌트가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우연히 이제 그 아이히만하고 탄생 연도는 똑같습니다. 1906년생이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서 이제 대학 가서 박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때 이제 시온주의자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잠시 하는 바람에 비밀 경찰한테 잡혀서 8일 동안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끝나자마자 그 신문이 끝나고 이제 풀어주면서 그 비밀 경찰이 그 당신 다음에 또 부를 테니까 그때까지 잘 지내다가 부르면 바로 들어오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엄마랑 같이 짐 싸서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프라하를 거쳐가지고 뭐 쭉 이렇게 돌아가지고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이제 1941년까지 그 지냅니다. 근데 1941년 정도가 되면서 이제 파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용 건너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요 밑에 보면 귀르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탈출을 하는데 탈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는 이제 사실 요것도 이제 그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여러분 그 토론회를 한번 해요. 보통 이제 이 주제를 하면 2시간 강의를 하거든요. 오늘 1시간이었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어떤 토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서류를 위조해서 탈출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법을 어기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들 고민을 좀 하시겠죠, 그죠? 근데 아렌트는 또 철학 박사잖아요.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이쪽도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나 아렌트는 과연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류를 위조해서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기회를 보고 나왔을까요? 정당한 법적인 방법을. 이미 대답은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조해서 도망쳤고요. 도망쳤을 뿐만 아니라 주동자였습니다. 주동자였고, 그런데 이때 이제 한 가지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 그때 탈출했던 사람이 있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실제로 논쟁들이 벌어졌어요. 이때 그 여성들이 수감되어 있었던 데고 이 사람들은 전부 지식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토론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탈출한다, 아니다. 이런 거짓을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마 정당한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하고 실제로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남아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다음 해에 아우슈비츠로 끌려가가지고 다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뭐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전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탈출하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죽었습니다. 하여간 이제 그 아렌트는 그렇게 해서 도망을 쳐가지고 결국 이제 그 포르투갈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왔고 나중에 이제 그 1957년도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한동안 이제 난민이었죠. 정치적인 난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1951년도에 전체주의 기호인이라는 책을 썼고 1958년에 인간의 조건 쓰고 혁명론 등등 하는데 이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의 정치 사상가 중에서는 최고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핵심적인 대답을 제시했고 그 대답이 20세기와 21세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정치 사상의 영역에 정치 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대답으로 간주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굉장히 널리 연구되고 있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철학과는 별개로 이제 1960년에 아이히만이 잡혀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가서 좀 봐야겠다 하고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을 이제 재판에 들어서 재판 이제 쭉 이제 청취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들려오는 얘기들 조사한 보고서들을 읽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알려지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에게 아히만은 악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족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두뇌 역할을 했고 그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벌어졌을 때 이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유대 민족의 이름으로 아히만의 죄악을 낱낱이 전 세계에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이 재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재판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 보도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한나 아렌트 영화도 있지만 제가 그 없네 그 뭐죠 저기 아이히만 쇼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아마 한 2,000원, 3,000원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이히만 쇼는 이제 그 재판 과정을 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고, 그 영화의 주인공은 그 뭐죠 저기 그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이제 그 주인공, 이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재판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아히만은 악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악마의 모습을 보겠다라고 아렌트도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런데 그 재판을 보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초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1960년 그 5월 달에 잡혀왔지만 그 다음에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제 신문을 했거든요. 고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그 시선이 집중했기 때문에 일체의 불법적이거나 어떤 그 부당한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그 재판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법적으로 뭐 고문이라든가 일체 강압적인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공정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는 변호사도 그 독일에서 모셔와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정부가 그 변호사비까지 다 대주면서 이제 그 변호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이제 아히만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전 조사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 아히만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러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탁월한 지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악마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게 만들었지만 그 자신은 단 한 명의 유대인도 직접 총을 쏴서 죽이거나 살인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정가니까 뭐냐면 펜대를 굴린 거고요.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지 이렇게 하고 지시를 한 것이지 이 사람이 누굴 죽이거나 뭐 이렇게 처형하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아니 나는 벌레도 제대로 못 죽인다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그 동물들을 죽이거나 이런 것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정신과 의사가 만나 가지고 이제 정신 검증을 하는데 정상이다.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신과로서도 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정신과 의사 중 한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히만을 내가 가서 이제 정신과 진료를 했는데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난 그 다음에 나보다도 훨씬 더 정상적이다. 이 말을 좀 돌려서 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내가 돌아버리겠다. 내가 돌아버리겠는데 나는 돌 것 같은데 이 사람 너무 멀쩡하더라.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감옥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치되어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책 같은 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로리타라는 소설 아세요? 그 러시아에서 나온 소설인데 그 소설의 내용이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죽고 이제 딸 하나 데리고 사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그 애인이 이제 그 딸과 관계를 맺고 하면서 하는 굉장히 외설적인 내용의 소설이 이때 1960년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소설이었어요. 이 소설이 이제 그 독일어판을 구해가지고 이제 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갔더니 이따위 책을 나한테 읽으라고 그러냐고 하고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간수한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지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이 사고방식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었길래,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아이히만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이는 이 홀로코스트의 가장 중심 인물로서 역할을 했겠느냐. 자, 이게 이제 우리 그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사람, 철학을 좋아하거나 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마 아는 유명한 철학자인데, 지젝이 이 아이히만 얘기를 하면서 이 8mm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본 사람이 있으면 뭐 이과 연관해 생각해도 좋지만 일부러 이 영화를 볼 필요는 있겠나 싶을 정도 보면 굉장히 잔혹한 영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날 세계적인 갑부 크리스티앙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소리를 뒤지다 보니까 이상한 필름을 봅니다. 근데 이 필름이 뭐냐면 아주 성적인 그런 그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여성이 학대를 받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제 그런 영화는 많은데 그게 다 이제 가짜인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자기 남편, 그 남편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너무 찜찜하니까 이제 비밀리에 니콜라스 케이지가 사설 탐정인데 이제 몰래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래가지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거금을 받고 조사를 하는데 아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 사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실제로 거기에서 여성은 성적 학대를 받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성적 학대를 받다가 죽는 그 나쁜 역할을 했던 학대하는 남성이 있잖아요. 그 학대하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막 추적을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슬쩍 비치는 사람이 이 갑부였던 거고요. 그 갑부가 그 장면을 보고 실제로 그 여성을 죽게 만들고 그거를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몰래 숨겨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쁜 짓을 한 이 사람이 그야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결국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악마를 만나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 너무나 멀쩡한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잘생긴 미남도 아니고 그렇게 깡패거나 무슨 조폭도 아니고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랬냐 그랬더니 했던 대화가 뭐냐면, 괴물이라도 기대했나? 난 학대받고 자라지도 않았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효자로 소문났어. 난 원래 그런 놈이야.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게 그냥 내가 원래 그런 놈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이유 같은 건 없어. 사연 같은 건 없다고.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제 아까 아이히만하고 어떻게 연결을 이제 지적이 시켰냐면, 뭔가 외적으로 특별한 조건이 갖추어져서 악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악인은 원래 뭔가 이유가 있거나 악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런 모습을 보니까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도 저 사람은 굉장히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뭐가 빠졌을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를 짚어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아이히만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이제 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쓰는 언어가 좀 이상하더라. 상투어를 많이 쓰더라. 상투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TV 뉴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길 가는 행인을 붙잡아 놓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 하면 이 사람이 탁,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표현.
이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는 표현은 대단히 이제 상투어죠. 이게 뭔가 생각 없이 이제 툭 던지는 표현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실 이런 정치 철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79학번입니다. 대학에 1979년도에 들어갔어요. 이제 은퇴가 이제 내년이 이제 원래 은퇴인데 79학번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1980년에 이제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그러고는 누가 권력을 장악했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불법과 폭력이 좌우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철학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제 친구하고 얘기나 후배들하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justice, 정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굉장히 영향도 받았던 중요한 책이 그 존 롤스가 쓴 그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이 나온 게 1970년이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고 했던 게 1979년도 그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고,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저스티스, 정의에 대한 담론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에도 그게 조금씩 소개가 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이 대학생들한테는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한참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결국은 맨 끝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정의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여러분, 정의 사회 구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정의사회 구현 이 단어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만 1980년대 82년 3년 그때에 제가 이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그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단어가 클리셰가 되어 있었고, 그게 가장 널리 많이 활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전국의 경찰서에 붙어있는 구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 붙여놓은 구호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6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무력을 통해 가지고 억압을 하면서 구현하겠다. 뭘? 정의사회.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하고 진지하게 철학 토의하다가 막 울분을 토하면서 결국 입 밖에 탁 내뱉은 단어가 정의사회 구현. 그러니까 한참 울분을 가지고 대화하던 친구하고 저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서 와 웃어버린 거죠. 이건 뭐냐면 이미 그 언어가 그렇게 이제 왜곡되게 그 시대에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영화에 1987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니면 그 당시 그 1980년대 초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보면 혹시 경찰서 모습이 딱 지나가면 그 경찰서 모습에 반드시 그 구호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 또래는 이 구절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구절. 이런 게 이제 맞으면 관청 용어고 클리셰고.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면 아이히만은 이런 말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런 단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역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아이히만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니까 이제 그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역을 이렇게 뭐 영어로도 통역하고 하는데 이런 클리셰가 나오면 이게 번역이 이제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번역이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재판장이 스탑시키고 다시 이제 증인인 이제 아이히만한테 그 피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히만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입이 그게 익숙해가지고 제가 다른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라는 그런 대답을 듣는 거예요. 심지어 죽었을 때도 그야말로 그 형장이 있을로 사라지는 독립투사의 클리셰가 아이히만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 아이히만의 언어는 그런 클리셰들로 꽉 차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근데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사실 아까 이제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그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안락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안락사. 요즘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오스트리아에선가요? 그 캡슐에 들어가가지고 딱 누르기만 하면 바로 질소로 충전이 돼가지고 한 10분 만에
이제 죽을 수 있는 자살 기계를 활용한 것 때문에 요즘 이제 굉장히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이제 보통 안락사는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지만 말기 암 환자나 진짜 고통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과연 좋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안락사 문제잖아요. 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신중한,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지금부터 한 10분간 해보십시다. 안락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뭐 이건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필요악인지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물론 오늘은 주제가 아니니까 친절은 안 할 거예요. 아까 제가 10분 동안 얘기해 보자는 얘기는 뻥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이제 이 1970년대 들어오면 안락사라고 하는 그 이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논쟁거리가 됩니다. 안락사 문제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그 사형제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이것이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고 학문적인 논쟁이 되지만 유독 독일에 가서는 이 안락사 주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전 국민적으로 이거는 안 돼 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 단어를 접하자마자 바로 거부감을 표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락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치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게 굉장히 왜곡된 방향으로 쓰였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기본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더러운 인종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이 세상에 남겨놓으면 인류의 역사에 해악을 끼치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이유라는 게 이제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겠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뭔가 문제 있었던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로 인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나치가 원하는 방식으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고, 그게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 이론을 형성하는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세계의 역사를 타락시키는 나쁜 종족이다. 그 피는 더럽다. 아까 말씀드렸던 뉘른베르크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법안을 만드냐면,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내립니다.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면 이제 공식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관계 자체를 금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피가 흩어질까 봐. 그걸 금지시키는 게 뉘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법이고, 우생학기 그때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쁜 피를 가진 종족인 반면에 좋은 피를 가진 종족이 누구냐면 아리안 종족들인 거예요. 그리고 독일 계통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얼굴이 하얗고 금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묘사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여기는 나쁜 인종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온갖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태어날 때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많다라고 광고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만 맞나? 독일 사람들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그렇게 나눠질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론이 잘못되는 거니까, 이 독일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경우들을 전부 말하자면 지워버리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가가지고 없애는. 그런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 단어를 갖다가 이제 적절하게 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짓을 표현하는 단어가 안락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락사라는 단어가 그렇게 썼고요. 여러분 최종 해결책이란 단어는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the final solution 하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그 최종 해결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시했던 게 가리켰던 게 뭐냐면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죽여서 없애는 것을 최종 해결책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우리 가운데는 당신 간부들, 우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들만이 이 비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죽이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어떤 나쁜 행동이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을 교묘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씀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언어 작업을 하는 거죠. 언어를 작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사용되는 언어가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언어 활용들도 곳곳에서 가끔 왜곡시키는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치가 언어를 왜곡시키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감추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체화된 사람이 아이히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히만 아렌트가 딱 꼬집어서 이제 봤던 것이 뭐냐면, 아, 이것이구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행정적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하나가 빠져 있었다. 그게 뭐냐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생각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따져보는 것, 또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뭔가 사태를 바라보는 것,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짚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다. 근데 아이히만이 바로 그랬다. 아이히만이 그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언어가 굳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하냐면 말로 합니다. 언어로 합니다. 마치 벽돌로 지은 집이 있다면 그 벽돌집에서 벽돌을 다 빼버리게 되면 벽돌집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전부 말이고 단어들이거든요. 바로 그 언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생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히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것이 생각이 결여된 사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너무 자신들의 일에 빠져서 살다가 보면 누구나도 이렇게 처해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모습,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오던 대로 가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짚어냅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이 갖고 있었던 문제, 아이히만의 악의 본질은 평범악이다. 그럼 평범악의 핵심 뭐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아이히만이 범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아이히만은 그럼 생각한다는 거, 아까 일 처리는 굉장히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나 또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들을 잘 해내는 거하고 또는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거하고 이런 거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기능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과연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내가 이런 그 생각 없음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이라면, 내가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교수님하고 좀 뭔가 제가 문제가 있어서 면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교수님들 학생을 워낙 많이 담당을 하니까
딱 만나보면 질문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마디 하니까 그건 말이야 하고 이제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거는 알고 제가 있는 입장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못 오해를 하시니까 제가 말을 바꿔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하고 해서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그게 달라진 언어를 이렇게 주의 깊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틀에 딱 갖춰가지고 딱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이런 거고 하고 이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그런데요 하고 이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하잖아요.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언어를 바꿔 설명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시고 이렇게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이제 계속 단어와 언어를 바꿔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은 세 번째쯤 되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잃고 너 똑바로 들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할 얘기가 없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딱 정해진 그 틀에서 그밖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언어, 달라진 언어에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진 언어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다른 문장과 다른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단어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분 입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하실 때 혹시 내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나? 내가 저가 쓰고 있는 달라진 언어를 내가 캐치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나?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가 생기는 부분인데 뭔가 대화가 깨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사유 속에 있었다가 아니구나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저도 교수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그렇게 실수할 때가 들어 있고요. 그러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반성할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반성을 못하고 딱 그렇게 굳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아히만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여기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양심에 대한 그 영화를 보고 싶으면 인간의 양심이 무엇인가 대해서 이 영화처럼 잘 그린 작품이 없을 겁니다. 이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크리스찬 베일. 이 사람이 그 배트맨에 나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살을 엄청나게 빼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됐는데 더 머시니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저기 구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양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그려놓은 아주 탁월한 얘기는 영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굿바이 만델라라고 하는 영화인데 저는 이제 아히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히만은 이제 결국 이제 나쁜 잘못된 케이스죠. 결국 이제 악의 평범성에 빠졌고 그야말로 이제 그 기능만 충실했던 거라면 많은 사람들은 아히만과 비슷하게 행정 조직 속에서 어떤 기능을 강조받는 그런 역할 속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진짜 제대로 자기 길을 걸어간 그냥 아히만처럼 그 길로 가지 않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영화가 굿바이 만델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정말 교회에서도 같이 한번 보고 토론할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자, 아히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각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태어났을 때 다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거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이 보편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히만은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기능은 그러니까 문제풀이 기능은 머릿속에 뛰어난 지능으로 남아있지만 소위 생각이라는 게 멈췄는데 그 생각이 언제 멈췄는지를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41년에 있었던 반제라고 하는 호수에서 있었던 회의
예, 이 여기는 이제 그 반제 옆에 있던 이 회의장이었고요. 하이드히라는 전범의 그 별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반제 호수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홀로코스트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홀로코스트를 하기로 하고 국가 차관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현장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여기 가서 이제 쭉 보면서 이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가면 인간의 마음이 선해진다, 마음이 맑아진다. 다 뻥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홀로코스트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의하고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여기가 이제 회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그 벽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맨 밑에 있는 위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고 요 밑으로 내려서 이제 직급이 낮은 사람인데 여기 아이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만이 이 현장에서 기록을 하면서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다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아이만 저기 홀로코스트를 결정했다. 그럼 나 같은 무지랭이는 뭐 하고는 더 이상 이제 판단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남겼던 표현이 뭐냐면 나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손 씻고 나는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이미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멈추는 순간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가니까 이제 뭐지 하고 따라갔더니 이 벽 뒤쪽으로 통로가 있더라고요. 통로에 가니까 또 뭐 잔뜩 붙어 있어요. 전시하는 거기에 가 보니까 쭉 보는데 아주 이런 여성이 딱 있는데 이 여성 뭐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대충 보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딱 여기에 꽂혔어요. 뭐가 꽂혔냐면 이름 때문에. 이름이 뭐냐면 카트린 히물러라고 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김씨나 박씨가 흔해 빠진 거지만 히물러 이 서양에서는 라스트 네임은 굉장히 독특한 것들은 그 가문들밖에 없거든요. 히물러? 그 히물러?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영어도 번역된 게 있고 해서 보니까 이제 번역한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카트린 히물러는 아까 그 나치 전범 그 히물러의 말하자면 그 손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친손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히물러가 말하자면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 여성의 할아버지는 셋째고 그 나쁜 히물러는 둘째고 첫 번째 히물러도 똑같이 부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15살 때 역사 수업 시간에 한 반 친구가 나에게 그 히물러 가문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히물러 얘기 막 나온 거예요. 전쟁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막 수업하다가 뭐 히물러가 뭐 홀로코스트 뜨고 막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했겠죠. 책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가 야, 너 히물러가 그 히물러야? 하고 물었겠죠. 그다음에 야, 죽을래? 뭔 소리야? 이런 대답이 다 나올 걸로 기대했겠죠. 그런데 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맞아. 그래. 하고 들어가는 목소리, 죽어가는 목소리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업이 갑분사가 됐겠죠. 갑자기 그냥 쫙 썰렁해지고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교실은 갑자기 바늘이 바닥에 떨어져도 크게 들릴 것처럼 조용해졌다. 반 친구들은 모두 놀랍고 궁금해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신경이 곤두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업을 이어가셨다. 선생님은 그런 오래된 이야기가 그 후손인 우리들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줄 기회를 놓치셨다. 선생님을 비난하고 있죠. 그거 짚어서 이런 히물러가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선생님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갔겠죠. 근데 이 그 히물러가 이제 이 부인 이 그 카트린 히물러를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이제 이 그 나오는 이 히틀러죠. 이 사람이 그 둘째 히물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큰형 히물러고요. 요게 요 히물러가 요 히물러고 요 히물러는 이제 여기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어요. The Himmler Brothers. 이게 영어로 된 책입니다. 독일어로 원래 썼다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래서 그 German History, 그 German Family History, 한 독일 가정의 역사.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가 어땠고 하는 그 내용을 쭉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서 이제 그 읽어본 중에 있는데요. 유대인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이 사람 그냥 결혼해서 유대인을 하고 결혼해서 연애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들 하나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 가문인 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니까 적어도 내 아들에게 솔직해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자기를 이제 그 돌아보는 혈족이지만 그런 거랬고요. 아까 이제 1932년이라는 주제로 한번 특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진짜 히물러, 이 히물러의 그 딸이 있어요. 히물러의 딸은 그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 카트린 히물러 보면 자기 고모예요. 뭐 고모뻘이 되는 사람인데 이 히물러가 그러니까 지금 고모는 진짜 그 소위 그 신나치가 돼가지고요. 그 히틀러의 이 나치의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같은 히물러 속에서도 이렇게 다른 스토리가 나온다는 건 정말로 놀랍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마무리로 보면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도덕적 오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현대인의 바쁜 생활은 악의 평범성에 노출되어 있다. 생각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성실한 악행자가 될 수 있다. 악의 평범성과 사심 없음. 사심이 없어도 생각이 없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그러니까 아이히만 같은 사람이 이 일들을 하면서 무슨 사리사욕을 채웠느냐,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하고 뭐 숨겨서 부자가 되는, 그건 전혀 아니에요. 사심 있게 행동한 거 아닙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신과 대화하는 조용한 시간을 갖자.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 난민의 문제는 우리들의 사회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난민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뭐 하나의 케이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직접적인 표현은 전혀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설프게 이 말을 덧붙이는 그것은 뭐 그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저는 30분으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참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지난번에 그 질문 혹시 좀 궁금한 저 Q&A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바로 받아도 되죠, 목사님? 예. 질문 없으시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따로 질문 안 받습니다. 네. 네, 그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좋아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이용하기가 되게 좋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대화도 시도를 해보고 하는데 항상 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대로 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고 어떤 그 정해주는 그 어떤 시나리오가 나의 자아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껴서 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뭐 그게 동조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의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좀 이렇게 뭐든지 좀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으려고 하는 편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 최선일지가 전 항상 지금도 고민 중이고 항상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최근 한 몇 년 동안에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사랑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하게 대처를 하고 뭐 싸운다고 될 것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극단화 많이 돼 있잖아요. 더군다나 세대 간의 그 차이도 크고
아까 16년, 17년 그때 이제 이 책이 굉장히 그 유명해졌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단어가 그야말로 그 당시에 나왔던 신문 칼럼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활용이 됐어요. 무지무지하게 뭐 몇십만 건 이렇게 그 이제 키워드가 잡히더라고요. 구글 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국정농단이 벌어졌고 그때 대통령 밑에 이제 그 뛰어났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밑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설명하는 단어가 딱 이 단어가 바로 활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행정 조직에 있을 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의미를 다 곱씹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도 돌아가지도 않고 일이라는 게 제대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로 우리는 뭐냐면 그냥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자기 직무에 더군다나 월급 받으면서 하는 일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뭔가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돈은 받지만 이 일을 과연 해서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을 때 그때 사실은 좋은 나라, 좋은 일, 좋은 회사, 좋은 체제라면 열심히 내가 일을 하는 게 맞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되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가 되는 거야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좋은 사회에서도 나쁜 조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굉장히 뭐 마약 판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뭐죠?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내가 이 일을 열심히 나에게 지시하는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하면 그거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그 아이히만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 보니까 이제 히틀러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국가 전체가 범죄 집단이 되어버렸던 때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제 이 아이히만이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오늘날 아이히만이 그 아이히만을 보는 그 관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사회나 이 국가나 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제도들이 좋은 이제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뭐가 얘기되냐면 정치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관심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2016년, 17년 그때 이제 이런 그 같은 이제 그런 그 주말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주말마다 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결혼한 그 자녀인데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늘 식사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그때 막 저 데모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더래요. 아버지하고 너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가면 이제 밥만 먹고 오는 그 다음부터는 가서 아무 그런 말 자체가 스탑돼 버리는 그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뭘 그 충고를 했냐면 그때 이제 남자분이었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목욕하러 가세요. 목욕하러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등 떼밀어 드리고 뒤에서 한번 이렇게 안아드리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아주 깊은 관계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다른 생각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유연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길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주 특히 이제 가족 간의 관계라면 그런 부분. 근데 이게 이제 가족 관계가 아니고 이제 그 특정한 직장, 직책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만 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은 생각 없이 저도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 없이 악을 저지르는 어떤 사람 또는 행동을 이제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최선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이 관계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될까? 그리고 지금 잠자는 시간 당연히 빼야 되고요. 뭐 밥 먹고 막 하는 시간 다 빼야 되고요. 보통 공부하는 시간도 다 빼지. 주로 공부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일할 때도 빼요. 그러면 진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정도 내지는 뭔가 깊이 기도하는 그 시간 정도, 아마 그 외에는 그냥 그 버스 탈 때 그냥 타던 버스 타죠. 이 버스 혹시 어떻게 될까? 지하철 탈 때 그냥 가고. 그러니까 별로 늘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우리들 삶이고요. 실제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24시간 살겠다면 그거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한 몇 시간만 살아도요, 뭐가 생기냐면 막 이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막 도파민의 욕구가 막 생길 정도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엄격하게 어떤 생각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성경 말씀이 저한테는 또 새롭게 이제 차동혁 목사님 주셨던 그 부분이 다시 다가왔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부터 결국은 뭐가 생기냐면 명철이 생긴다. 명철이라고 하면 이제 좋은 판단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판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행동하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뭔가가 좀 느낌이 다를 때, 뭔가가 좀 다른 게 느껴질 때, 그때에 이게 뭐지라고 다른 소리나 다른 느낌에 반응을 하고 생각해보는 그 판단력, 그때 잠깐 멈칫해보고 그 순간에 한번 뭐지 하고 해볼 수 있는 그 감각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러려면 그 판단력의 뿌리가 되는 뭔가 근원이 확실하게 서야 되거든요. 그 근원이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갖고 있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지면 그게 이제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철하게 되면 아까 거짓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아까 그 성경 구절에 있던데, 뭔가 이 거짓이라는 건 현실, 사실과 어긋나고 진실과 거리가 생기는 게 거짓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무장하고 명철이, 다시 말하면 좋은 판단력이 우리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도록 그 감각을 가져가는 거,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하시고 네, 먼저 하시라는데, 네, 누구든 먼저 하십시오. 네. 저는 아까 내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카트린 힘러가 15살에 그런 경험을 하고 결국 유대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네. 그런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럼 유대인과 만났을 때 이제 아까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채감으로 유대인을 일부러 만나서 한 건 아니고? 그건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럼 혹시 부채감 때문에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혼하실 때는 그냥 순수하게 결혼하셔야 되는데, 부채감이 생길 만한 어떤 조건을 갖고 결혼하시면요, 반드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결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좀 어떤가요? 근데 그거 하고 유대인들 독일 결혼하는 건 그건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책 중에 숫자 제로 있잖아요. 0년, 그러니까 year zero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글항아리라는 출판사, 꽤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1945년 전쟁이 끝난 그 해를 0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0년에 일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고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독일하고 일본이 그렇게 달랐는가, 이거를 미국에 있는 유대인 학자가 쓴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일본 놔두고 그야말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참혹한 현실에 있을 때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그냥 독일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둬, 아니면 그냥 좀 이렇게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자 지원하고, 그 판단을 할 때 결국 어떻게 판단하냐면 도와주고 살려주자. 그 대신에 교육시키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독일 사람들 데리고요. 그 도시마다 그 근처에 그 수용소들이 아주 널려 있었거든요. 그쪽을 다 구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저런 수용소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저렇게 학살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딱 이렇게 괄호 쳐놓고 있었던 거를 가서 보여준 거예요. 그냥 보여주고 보면서 그냥 기절한 사람도 있고, 그거 보고 가서 며칠 동안 밥 못 먹은 사람도 있고, 그 과정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후도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켰고요. 제가 2018년 그때 4월달, 5월달 그때 이제 독일하고 폴란드 쭉 뭐 체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렌트해가지고 이제 이 홀로코스트 지역을 쭉 다녔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곳을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면서 와요. 그거 관광 온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유가 있어서 갔지만 그냥 놀러 갔으면 굳이 그런 데 갈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저는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갔던 거고요. 그리고 그게 수많은 사람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자기 돈 내고 입장료 내고 뭐 무료도 있지만 그거는 교육받으러, 자기 스스로를 교육시키러 독일 사람들도 오고 폴란드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을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게 차이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60년대에 이제 뭐 이런 경험들을 그 사람이 했고, 결혼하고 하는 거 그냥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이제 라스트 네임이 히물러라고 하는 것은 좀 찜찜했겠죠, 그 집안에도. 근데 뭐 우리는 특별히 관계가 없어 정도로, 왜냐면 자기 할아버지도 그렇게 깊이 관여했던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했는데, 뭐 이게 1980년인가 90년인가에 뭐가 있었냐면 그동안 2000년 들어가면서 금지되었던 모든 문서들이 이제 공개되는 때가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문서도 공개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 아버지가 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역사 공부를 했었는데 그 시대의 역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시대의 역사를 공부했는데, 너가 역사 공부했으니 가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가서 아까 얘기했던데 알아 말아 내가 해야 돼 말아야 하다가 그래도 내 아들을 위해서 정확한 것을 알고 판단해서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던 그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네. 저 해결처럼 좀 자신과 대화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만한 뭐 주제나 아니면 소재 같은 게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 자기와의 대화가 사실 그 얘기하면서 또 1시간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와의 대화할 때 자기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와의 대화를 할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추천하고 싶은 주제, 그러면 자기와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이게 그럼 자기와 대화를 할 때 그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그 자기하고 대화하는 나하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묻는 자기가 있고 대답하는 자기가 있고 토론한 하여튼 상대가 되는 자기가 있잖아요. 이 둘은 똑같은 자기예요? 아니에요? 똑같은 자기인가요? 당연히 그 사람이 나니까 똑같은 자기예요. 똑같은 자기인데 똑같은데 뭐하러 대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뭐 하고 어떻게 하지, 자기와 자기 대화를 한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성령님이 두 분이서 심각하게 대화한다,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위가 다르시지만 같은 근본 본chất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와의 대화라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동일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나가 내 자신과 대화할 때는 동일성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나야. 그게 무너지면 그건 자기 분열이에요. 그런데 그 나와 내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묻는 자기는 행동하는 자고 그 행동이 결과가 쌓이는 자인데, 물어지고 대화하는 자기는 뭔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가 대화할 때 자기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인류 내지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할 때 내가 깊이 생각하겠다. 그리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하잖아요. 커피 마셔도 졸게 돼요.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런데 텍스트를 놓고 읽으면서 그럼 이제 좋은 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성경책도 뭐 좋은 책 중에 가장 좋으니까 뭐 이게 상투어죠. 이게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야. 이건 상투어입니다. 근데 그걸 체험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성경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교회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많은 책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좋은 가이드를 받아서 읽게 되면 그 읽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자기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에다가 메모를 하고 뭐 그러면서 보는데 그런 좋은 책들을 지금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그 책들은 뭐 하여튼 소위 소위 명저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그런 길들을 좀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각 없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악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나만의 언어로 사유를 해야 한다라고 제가 그 주신 말씀들을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명확하게 그래도 뭐 이 아이만의 경우라던가 뭔가 살인이라던가 조금 그래도 어떤 합의점이 있는 것 같은데, 선에 대해서는 사실 요즘 다원주의 사회다 보니까 또 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고 자신의 사유들이 되게 다양하게 발산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악에서 나아가서 악을 하지 않는 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선을 지향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걸로 좀 귀결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요. 어느 선을 좀 지향을 해야 하는지, 물론 그 성경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좀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강의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언어를 세상에 좀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시민으로서 사회에 나감으로써 어떻게 좀 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좀 의견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 질문이 이제 중층적이고 복합적이어서요. 지금 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악이 실체가 있느냐. 악이 실체가 있다라고 한 얘기는 악이 뭔가 악령이나 진짜 악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악의 세력을 막 펼치는 그런 거.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선의 세력이 있어서 선이 막 세력을 펼치는 거. 그러면 이제 선과 악의 두 세력이 싸우잖아요. 이런 생각이 이제 마니교도들이 했던 생각이. 마니교도 맞죠? 그 뭐죠?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에는 선악의 싸움. 그래서 어떤 시대는 선이 막 힘을 발휘해가지고 세상 할 때는 세상이 전쟁이라고 막 그러다가 또 선한 신이 막,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그 했던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악은 그야말로 선이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지면 빛은 에너지가 있잖아요. 빛은 에너지가 있는데 어둠은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없어서 빛이 결여된 것이 어둠이고 악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선이 골고루 비춰지면 그것은 파워가 있는 것인데, 마치 어둠이 무슨 힘이 있어서 빛을 막 치고 공격해 들어와서 빛을 막 뭐 해치는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제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칼빈도 그렇게 왔던 것 같고, 이제 깊은 거는 이제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나가는데, 그럼 이제 선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선은 이제 좋은 것,
그리고 옳은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옳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게 답인데 나도 수영을 못해. 그러면 부끄러움으로써 차라리 옷을 빨가벗고 옷을 다 묶어가지고 줄을 던지는 게 낫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행동이 나야 되잖아요. 거기서 수영도 못하면서 뛰어들어서 다 죽어버리면 그거는 어리석음이 되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옳은 것을 규정하느냐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옳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제 그게 다양한 것이 이제 그 삶의 양상이 다양하니까 이제 원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어떤 때는 따져봐서 최선의 아주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정답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효율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정답이죠. 아이히만은 굉장히 효율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효율적으로 사람 죽이는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맥락에서는 효율이 작동되면 안 되는 맥락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효율이 어떤 때는 최고의 덕목인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완전히 효율은 무시되고 다른 것이 강조돼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효율성, 이것도 지혜가 요구하는 것이고, 또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도 지혜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때 이 원칙을 쓸 것인가가 명철함의 문제일 것 같고, 판단력의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도 갖추고 판단력도 갖춰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다 갖출 때 그 사람을 통칭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원주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삶의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제 그걸 이제 과거에 서양에서는, 서양이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부터 과학이 발전되고 그것이 이제 뭔가 인류 그 역사의 발전에 획기적인 어떤 전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나머지 모든 다양한 아프리카 문명이나 중국 문명이나 다른 문명들은 그 길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해서 오직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소위 글로벌리티라고 하는, 이건 그 글로벌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문화들 속에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다. 그것들에 대한 존중을 가지면서 좋은 것과 옳은 것들을 이제 들여다봐야 되니까 훨씬 복잡한 시대를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또 말씀도 그 적용이 이제 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와, 그러면 저희는 그 악의 평범성과 무사유를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용 사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뭔가를 아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전체주의의 기원은 악의 평범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 전체주의의 기원은 원래 영어 제목은 The Origins, 그래서 전체주의 기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전체주의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전체주의를 이해하자는 책입니다. 그것도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인과율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런 전체주의적인 결과가 생겼어. 그럼 그것의 과학적인 선행하는 원인이 뭐였지? 이걸 전부 인과관계를 따지고 가다 보니까 마치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렇게 나치가 전체주의적인 결과가 온 것은 뭔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틀렸다. 결국 그거는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갔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된 거지, 마치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렌트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전체주의라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판단들이 이어져서 이 길까지 왔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의미로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와 있는지를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제 그것 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의미로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반유대주의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뭐가 문제였다는 거, 그다음에 1932년도에 히틀러가 등장해서 그렇게 갔지만 왜 그렇게 흘러갔던가, 그리고 어떤 조직들이 힘을 발휘했고 어떤 것들이 힘을 발휘 못했던가, 이런 것들을 잘 풀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0년, 2010년 들어와 가지고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상을 하고 특히 이제 극우 정치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응을 할 때 다시 전체주의 기원이 외국에서 이제 책방에 앞자리에 들어오고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다시 또 연구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네. 또 누가 아까 다 되셨나요? 아 예. 네, 4시간 넘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네요. 네.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아이만은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제 리더십에 올라서 그 사람들의 한 결정들이 결국 이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순응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전체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에 사실 자기 생각이 있고 반항한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사실은 지켜나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서 아이만이 자기는 오히려 그냥 순응했고 나는 어떤 면에서 피해자다, 나는 그냥 명명에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얘기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사형에까지 이르게 된 그 논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 논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그 책을 보게 되면 사형에 대해서 이제 그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제 사형을 내리는 그 근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인류에 대한 범죄. 그래서 그 한 인종 자체를 그 어떤 그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말살 정책에 기여했던 부분이라든가, 또 그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법적이고 그 도덕적이고 한 그런 법적 장치에 따라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그 판결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딱히 동의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끝에 이제 자기가 자기의 판결을 내려요. 자기의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의 결과도 물론 사형이다. 근데 사형의 논리가 굉장히 이제 좀 철학적이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동의나 납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이히만은 이 지구상에서 이 소위 인류, 그 휴머니티라고 하는 것이 존속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게 이제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인류는 아이히만이 이 지상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논리를 하면서 소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도대체 인류가 뭐냐, 이제 그런 의미도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게 맨, 그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인간도 있지만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의 통칭이고, 그들이 다 함께 이 지상에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그걸 거부하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게 이제 종족 말살이 그거고, 전쟁도 지금 다 그런 거고요. 그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이번에 그 레바논이나 뭐 저쪽 하마스나 이쪽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다 똑같은 짓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예. 뭐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분석과 논리가 좀 필요해서요. 딱 직관적으로 딱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앉아 계세요? 네, 그러면 뭐 제가 마무리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 기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왜 독일이 전체주의로 나아갔느냐, 그리고 어떻게 나아갔느냐. 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데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 나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스탑을 시키려고 각별하게 노력을 했고, 뭐 정치를 보면 또 모든 사람에게는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모든 사람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탄생성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그 탄생성의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그 바울의 신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 아렌트가 이제 박사 논문을 어거스틴을 가지고 썼는데 아구스티누스의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로부터 유의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모두가 다 무로부터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주어져 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건 어떠한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든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 무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다 주어져 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그 상황을 넘어서서 갈 수 있는 힘들이 우리한테는, 그 능력이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다. 전체주의는 그거를 억압하고 누르는, 바로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모든 사람을 다 기계처럼 만들어버리고 순응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똑같이 다시 말하면 전체주의가 억압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바로 그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길이다. 그것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가운데 무로부터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무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하는 그 능력, 그거를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것이 자유의 능력, 자유입니다. 바로 그런 어떤 자유롭게 하시는 능력이 저는 우리 신앙 속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여기서 함께 이 내용을 나눴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마 귀한 시간, 아주 또 고차원의,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일상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참 어디서 정말 듣기 쉽지 않은 강의와 또 그런 수준 높은 또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그런 말씀을 또 특강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경험했던 뭐 특강이 여기에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됐거든요. 꽤 됐는데 그 중에 가장 뜨거웠던 질의응답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40분 넘게 지금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또 정말 수많은 풍성한 사유들이 있었던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상투어의 진심을 좀 담아보자면 주님께서 정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정말 주님께서 잘 우리 집사님 보내주셔가지고 귀한 우리의 또 배움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분을 모셔가지고 그에 맞는 좀 대우를 해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또 이해해주고 계시고 또 충분히 또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좀 간단히 감사의 마음만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좀 앞에 나와서 조금 간단히 선물만 받아주시면 예,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인데 너무 약소한 마음이어가지고 네, 한 번만 별건 아닌데 그래도 사진도 찍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찍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사용할 날이 올 거야. 예, 너무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뭐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드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여 주시고 길을 이끄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사유의 바닷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들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생각하고 사유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자유롭게 이 모든 생각을 할 때에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사유도 주님께서 진리로 이끄실 수 있다는 그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모든 생각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보내주신 우리 집사님 가운데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모든 길과 모든 생각하는 길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